어머니, 제가 준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청년이 허름한 노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서 떡볶이를 담아준 노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도 살아있다면 딱 이 청년처럼 멋졌을 텐데. 이 남자는 수천억 대 글로벌 기업의 회장이었고 이 노인은 30년째 실종된 아들을 기다리며 시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인의 시장을 짓밟고 가판대를 부수고 노인의 손등을 구두로 밟아 으깨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왼쪽 손등에는 붕어 꼬리 모양 화상 흉터가 새겨져 있었고 노인의 앞치마 주머니에는 30년 된 작은 붕어 모양 장난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재개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시장 골목에 30년째 꿈쩍도 않는 노점이 하나 있습니다. 녹슨 철판 위에서 떡볶이를 볶는 손은 주름투성이지만 그 손끝에는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명순, 올해 65살. 시장 상인들은 그녀를 떡볶이 할머니가 아니라 붕어빵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정작 붕어빵은 단 한 번도 판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 별명의 이유는 명순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손때가 까맣게 묻은 나무 조각 하나, 30년 전 준이에게 직접 만들어 주었던 작은 붕어 모양 장난감이었습니다. 명수는 장사 틈틈이 그 조각을 꺼내 어루만지곤 했는데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쓰다듬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장에 재개발 소식이 떨어진 건 벌써 6개월 전이었습니다. 상인들은 하나둘씩 보상금을 받아들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철물점 박 사장도 생선가게 김 여사도 30년 넘게 이웃했던 사람들이 모두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명순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상금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엄마를 찾지 못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명순에게는 난독증이 있었습니다. 글자가 뒤엉켜 보이는 탓에 아들의 실종 전단지조차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기 적힌 게 강준이 맞느냐고, 전화번호가 틀리지 않았느냐고. 3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읽어줬고 어떤 사람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명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사라진 뒤 술로 세월을 보내다 결국 집을 나갔고 명수는 그때부터 혼자서 노점과 기다림을 지켜왔습니다. 그 시각 지구 반대편 미국 뉴욕 맨해튼의 고층 빌딩 꼭대기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도진 아틀라스 그룹의 회장이자 미국 경제지가 주목하는 차세대 리더. 그는 왼쪽 손등에 새겨진 흉터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붕어 꼬리 모양으로 일그러진 화상 자국, 어린 시절의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도진에게는 5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억나는 건 몇 가지 감각뿐이었습니다. 철판 위에서 보글거리는 빨간 국물, 거칠지만 따뜻했던 누군가의 손, 그리고 시끄러운 골목에서 엄마라고 불렀던 목소리. 도진이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알게 된 건 25살 때였습니다. 양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정리한 서류함에서 입양 서류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미국의 입양기관이 아닌 정체 모를 브로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식 입양이 아니었던 겁니다.
도진은 사설 조사팀을 고용해 자신의 과거를 추적했고 수년에 걸친 조사 끝에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신이 한국 서울의 어느 시장에서 사라진 아이였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불법으로 해외에 팔아넘겼다는 것.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많은 흔적을 지워버렸고 친부모가 누구인지, 왜 자신이 빼돌려졌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비서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지사 설립 일정을 앞당기라고, 그리고 이번 출장의 진짜 목적은 사업 확장이 아니라 가족을 찾는 것이라고. 비서는 이미 수십 번 들은 말이었지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서린 간절함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서울, 해가 저물고 시장 골목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장사를 마친 명수는 매일 같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 입구 가로등 아래 30년 전 5살 배기 아들의 손을 놓쳐버린 바로 그 자리. 명수는 거기 서서 1시간을 꼼짝 않고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뛰어올까봐, 엄마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릴까봐. 가로등 불빛이 명순의 허리 굽은 그림자를 길게 늘여놓았고 찬바람이 앞치마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명순의 집은 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낡은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방 2칸 중 하나는 사람이 쓰는 방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준이의 옷까지, 장난감, 운동화 한 켤레가 비닐로 꼼꼼하게 포장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명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물건들의 비닐을 갈아주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깨끗한 상태로 돌려주고 싶었으니까요. 명순의 머리 모양도, 즐겨 입는 꽃무늬 앞치마도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단번에 엄마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편 제1건설 본사에서는 오태석 상무가 재개발 현황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시장 상인들의 사진이 하나씩 넘어갔고 오태석은 그들을 소탕해야 할 해충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명순의 사진 앞에서 오태석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끊어야 나머지가 무너진다고, 이 노점상 할머니를 본보기로 밀어붙이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습니다. 시장에는 철거 용역들이 붙여놓은 경고장이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명수는 그 경고장을 읽지 못했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가라는 뜻이겠죠. 명수는 경고장 위에 아들의 실종 전단지를 한 장 한 장 덧붙였습니다. 바람에 날려도 다시 붙이고 비에 젖어도 다시 붙였습니다. 도진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등석 좌석에 기대 앉아 눈을 감자 코끝에 아련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철판 위에서 보글거리던 떡볶이, 그 옆에서 노릇하게 구워지던 붕어빵, 그리고 거칠지만 따뜻했던 누군가의 손.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행원에게 건넨 것은 최신 사업 보고서가 아니라 30년 전 시장 골목이 표시된 낡은 지도 한 장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가르는 동안 서울의 그 시장 골목에서는 명순이 오늘도 가로등 아래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나무 조각을 꼭 쥔 채 이미 차가워진 손끝으로 아들의 온기를 기억하면서 3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명순의 기다림에는 단 하루의 공백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시장 골목에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을 아무도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시장 골목에 아침 햇살이 쏟아졌고 명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판대를 꺼내 놓았습니다. 전날 밤새 비닐을 갈아준 준이의 운동화가 자꾸 머릿속에 아른거려서 잠을 설친 탓이었습니다. 그래도 명순의 손은 부지런했습니다.
떡볶이 재료를 손질하고 철판에 불을 올리고 가판대 옆에 아들의 전단지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4대가 줄지어 골목 안으로 밀고 들어왔고 차에서 내린 건 형광조끼를 입은 용역 2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검은 코트 차림의 오태석 상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시장 골목을 둘러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마치 악취나는 쓰레기장에 발을 들인 사람처럼요. 오태석이 손을 들어 올리자 용역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집행을 선언하는 확성기 소리가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고 남아있던 상인 몇몇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용역들은 가판대를 뒤엎고 좌판을 걷어찼습니다. 그 무자비한 손길이 명순의 노점에 닿는 데는 채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철판이 뒤집어지면서 끓던 떡볶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빨간 국물이 골목 틈새로 흘러들었고 그 위로 명순이 30년간 지켜온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명순이 매일 어루만지던 바로 그 나무 붕어 인형이었습니다. 명순은 떡볶이 국물에 무릎을 적시며 인형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빠른 구두 한 짝이 인형을 먼저 밟았습니다. 오태석이었습니다. 그는 인형 위에 구두를 올린 채 체중을 실어 비틀었습니다. 쇠가 우그러지는 소리,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동시에 났고 명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태석은 부서진 인형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거니까 고맙다고 해야지, 할머니. 명순은 오태석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무 조각 하나, 준이가 붕어빵을 좋아해 명순이 나무를 깎아 만들어준 것 바로 그 인형. 명순이 떨리는 손으로 나무 조각을 집으려는 순간 오태석의 구두가 명순의 손등을 짓밟았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에 명순이 비명을 삼켰고 손가락 사이로 나무 조각이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오태석은 나무 조각을 집어들더니 코앞에서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장 구석, 오물이 흐르는 하수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명순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오태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무 조각을 하수구 구멍 속으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작은 나무 조각이 시커먼 물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명순의 귓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명순은 짓밟힌 손을 움켜쥔 채 하수구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주름진 팔을 하수구 속에 집어넣었고 악취가 올라오는 시커먼 물속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건 미끈거리는 이물질 뿐이었습니다. 명수는 어깨까지 팔을 밀어넣으며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팔꿈치가 쇠격자에 긁혀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태석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생수병 뚜껑을 땄습니다. 그리고 명순의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오물 냄새가 나니까 씻겨주는 거야. 감사는 안 해도 되고. 물이 명순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고 등이 젖고 앞치마가 흠뻑 젖었습니다. 명순은 그래도 팔을 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흔적이 담긴 나무 조각, 그것만은 절대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지나가던 시민 몇몇이 이 광경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태석은 즉시 용역들에게 카메라를 빼앗아 부수라고 지시했고 골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군중 뒤편에서 조용히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도진의 비서였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실시간으로 도진의 휴대폰에 전송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이동 중이던 도진은 비서가 보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노인이 하수구에 팔을 집어넣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노인의 앞치마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꽃무늬 천 위에 손바느질로 수놓은 세 글자 명순네. 도진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것처럼 숨이 막혔고 왼쪽 손등의 흉터가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운전기사에게 차를 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시장으로, 당장 시장으로 가라고.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저 노인의 신상을 지금 바로 파악하라고 다급하게 명령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는 명순이 기어코 하수구 속 나무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오물이 묻은 작은 나무 토막을 양손으로 품에 안고 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순의 입에서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고 이내 골목을 울리는 통곡이 되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30년의 외로움이 그 울음 속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태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경찰을 불렀고 출동한 경찰은 명순을 연행했습니다. 명순은 경찰차에 실리면서도 나무 조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물 묻은 손으로 꼭 쥔 채 눈물과 하수구 물이 뒤섞인 얼굴로 경찰차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진의 차가 시장 입구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5분 뒤였습니다. 골목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명순이 실려간 경찰차의 뒷모습만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바닥을 살폈습니다. 뒤집어진 철판 사이 떡볶이 국물에 젖은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실종 전단지였습니다. 빗물과 국물에 번진 글씨, 찢기고 밟혀 너덜너덜해진 사진. 도진은 무릎을 꿇고 그 조각들을 한 장 한 장 주워 모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이를 악물어도 터져나오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전단지 속 흐릿한 사진에는 5살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왼쪽 손등에 붕어꼬리 모양 반창고를 붙인 채로 도진은 그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수는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풀려났습니다. 벌금을 낼 돈도 없었지만 담당 경찰이 나이든 노인을 더 붙잡아둘 수 없다며 훈방 조치를 내린 덕분이었습니다. 명수는 경찰서 문을 나서자마자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판대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전날의 아수라장 그대로였습니다. 뒤집어진 철판, 깨진 그릇 조각, 떡볶이 국물이 마르며 남긴 붉은 자국. 명수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짓밟힌 손등에 감은 붕대가 금세 흙으로 더러워졌지만 명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비우면 준이가 돌아왔을 때 엄마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 한 가지 생각만이 명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달려와서 도와주던 이웃 상인들이 이번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태석이 손을 쓴 거였습니다. 강명순과 접촉하는 자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통보가 남은 상인들에게 전달된 것이죠. 30년을 이웃했던 사람들이 명순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순은 그 차가운 등을 보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다만 가슴 한편이 쓸쓸하게 내려앉았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가판대를 겨우 세우고 떡볶이를 다시 올렸을 때 골목 끝에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코트에 구두를 신은 청년. 이 낡은 시장 골목에서는 한눈에 튀는 차림이었습니다. 상인들 몇몇이 수군거리며 그를 쳐다보았고
청년은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명순의 가판대를 향해 곧장 걸어왔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이름만 밝히지 않았을 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노점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떡볶이 1인분 주세요. 명수는 고개를 들어 도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잘 차려입은 청년이 이 허름한 노점에서 떡볶이를 시키는 게 신기한 듯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래도 붕대 감은 손으로 국자를 집어 떡볶이를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접시에 떡볶이를 수북하게 올리고 그 위에 어묵 한 조각을 얹어주면서 명순이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젊은 사람이 배가 불러야 힘이 나지. 도진은 떡볶이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매콤하고 달큰한 양념이 혀끝에 퍼지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듯 열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5살 준이가 엄마 무릎 위에 앉아 호호 불며 먹던 그 맛,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 맛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진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젓가락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추었지만 코끝이 시큰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명수는 도진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도 살아있다면 딱 이 청년처럼 멋졌을 텐데. 그 한마디에 도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간이 뜨겁게 조여왔고 삼키지 못한 울음이 가슴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돌려 명순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마디, 쪼개진 손톱, 30년 동안 떡볶이를 볶고 전단지를 붙이고 하수구를 뒤지며 달아버린 손이었습니다. 도진의 가슴에 죄책감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미국에서 고층 빌딩 꼭대기에 앉아 있을 동안 어머니는 이 골목에서 이런 손으로 살아왔구나.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태석이었습니다. 용역 2명을 데리고 시장을 순찰하듯 돌아다니던 그가 명순의 가판대에 손님이 앉아 있는 걸 발견한 거였습니다. 오태석은 성큼성큼 다가와 가판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철판이 흔들리며 국물이 출렁였고 명순이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오태석은 도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이 눈에 거슬렸는지 비아냥거리는 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데서 거지 음식을 사드시다니 취향이 독특하시네. 도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태석의 가슴에 달린 명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제일건설 오태석 상무. 그 이름을 머릿속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오태석은 도진이 들고 있던 떡볶이 접시를 낚아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접시가 깨지며 떡볶이가 사방으로 튀었고 오태석은 도진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뭘 째려봐, 이 자식아. 도진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주먹을 쥐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명순이 도진과 오태석 사이에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도진의 앞을 막아서며 오태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때리려면 나를 때리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짓밟혀 부어오른 손등을 앞으로 내밀며 두 팔을 벌려 도진을 감쌌습니다. 도진은 자신을 지키려 앞을 막아선 어머니의 등을 보았습니다. 작고 구부정한 등, 꽃무늬 앞치마의 끈이 느슨하게 매여 있는 등.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5살 준이의 손을 잡고 뛰던 엄마의 등, 누군가에게서 아들을 지키려고 온몸으로 벽이 되어주던 그 등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기억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 맞물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태석은 명순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명순이 비틀거리며 가판대에 부딪혔고 오태석은 도진의 얼굴에 손가락을 들이밀며 경고했습니다. 한 번만 더 여기 나타나면 이 할머니랑 같이 묻어버린다. 그리고 돌아서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진은 명순에게 다가가 팔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때 명순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나무 조각 끝이 삐져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도진의 손끝이 스치듯 그 나무 조각에 닿았습니다. 거칠고 울퉁불퉁한 감촉, 어린 시절 엄마 주머니에서 꺼내 장난감처럼 갖고 놀던 바로 그 촉감이었습니다. 도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순의 노점을 빠져나온 도진은 골목 모퉁이에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제1건설 오태석 상무 그자에 대한 모든 비리 조사를 당장 시작해. 횡령이든 배임이든 탈세든 증거가 될 만한 건 전부 파내. 전화를 끊고 도진은 시장 골목을 돌아보았습니다. 가판대 위에서 명순이 깨진 접시 조각을 조심스럽게 치우고 있었습니다. 명순은 몰랐습니다. 오늘 떡볶이를 사 먹고 간 그 낯선 청년이 30년간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도진은 검은색 세단 안에서 시장 골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마친 명순이 가판대를 정리하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순이 멈춰선 곳은 역시나 시장 입구 가로등 아래였습니다.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채 골목 끝을 바라보며 꼼짝 않고 서 있는 뒷모습, 도진은 그 장면을 차마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명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도진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강명순 65살 난독증으로 인해 기본적인 읽기가 불가능하며 30년간 아들의 실종 전단지를 직접 읽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진은 보고서를 읽다가 한 대목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과거 사기꾼들이 명순의 난독증을 이용해 가짜 제보를 팔아넘긴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거짓말에 속아 전 재산을 날리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떡볶이를 볶았다는 이야기. 도진은 보고서를 덮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진은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명수는 가판대 앞에서 어제 그 청년이 올까봐 연신 골목 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모습을 드러내자 명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시장에서 명순에게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은 이제 이 청년뿐이었으니까요. 도진은 가판대 앞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어제 왔던 사람인데요. 혹시 전단지 글자를 읽어드릴까요? 명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접고 또 접은 전단지를 꺼내 도진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 전단지인데 글자가 맞는지 좀 봐주겠니? 도진은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십 번 접었다 편 탓에 종이가 천처럼 부드러워져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둥글었습니다. 가운데에 5살 남자아이의 사진이 있었고 그 아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진은 글자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아동 강준이. 준이라는 이름이 도진의 입술을 떠나는 순간 목이 메어 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신의 한국 이름을 소리내어 읽는 건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도진은 겨우 침을 삼키며 나머지를 이어 읽었습니다. 실종 당시 나이 5살, 왼쪽 손등에 붕어꼬리 모양 화상 흉터 있음. 마지막 줄을 읽는 목소리가 떨렸고 도진은 고개를 숙여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명수는 도진의 목소리에 무언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랄까요? 명수는 자신도 모르게 도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 도진의 매끈한 손을 감싸 쥐었고 도진은 그 손길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진은 망설이다가 왼쪽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손등 위에 일그러진 살같이 드러났습니다. 붕어 꼬리 모양으로 오그라든 화상 흉터, 30년 세월이 지났어도 또렷하게 남아있는 자국이었습니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그 손등을 명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명순의 시선이 흉터 위에 멈추었습니다.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도진의 흉터 위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볼록 튀어나온 살갗의 질감, 꼬리끝이 갈라진 모양, 그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읽어내듯 짚어갔습니다. 명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 준이 흉터랑 똑같은데. 명수는 도진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살폈습니다. 이마의 윤곽, 눈매의 각도, 코의 선을 하나하나 더듬듯 바라보았습니다. 5살 아들의 얼굴 위에 35살 청년의 얼굴을 겹쳐놓으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명순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고 입술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진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차마 정체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용역에게 짓밟히고 상인들에게 외면당하는 이 자리에서 나타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과연 어머니에게 기쁨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상처가 될까? 도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아, 이건 흔한 화상 흉터입니다. 어릴 때 다친 거라서요. 도진은 애써 웃으며 소매를 내렸습니다. 명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순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도진은 황급히 인사를 하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명순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순간 도진은 벽에 등을 기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지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도진의 얼굴과 5살 준이의 사진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포개보았습니다. 눈매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흉터의 모양은 분명 같았는데 청년은 흔한 흉터라고 했으니까. 명수는 이불을 꼭 끌어안으며 뒤척였습니다. 30번 넘게 속아왔으니 이번에도 괜한 기대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진은 본사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화면 속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보았고 도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제1건설이 추진 중인 시장 재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아틀라스 그룹이 독자 노선으로 새로운 개발안을 수립하겠다고.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번졌지만 도진의 눈빛에 반론을 꺼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오태석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틀라스 그룹이 재개발에서 손을 빼겠다는 건 제1건설의 자금줄이 끊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태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인들을 더 거세게 몰아붙여서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표적은 당연히 명순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순은 유난히 이른 시간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제 그 청년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라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떡도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썰고 양념도 한 번 더 맛을 보며 간을 맞췄습니다. 명수는 자기가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청년에게
맛있는 떡볶이를 먹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아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불법 건축물 철거 집행관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오태석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순의 노점을 가리키며 서류를 흔들었고 명순은 그 서류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표정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호하고 거칠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도진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제1건설의 모회사인 아틀라스 그룹의 회장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였습니다. 도진은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머니를 지킬 수 있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이 거대한 싸움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도진은 왼쪽 손등의 흉터를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태석은 밤새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틀라스 그룹이 발을 빼면 제1건설은 자금난에 빠지고 자금난에 빠지면 자신의 승진도 물거품이 됩니다. 결국 답은 하나였습니다. 아틀라스가 공식적으로 손을 떼기 전에 재개발을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러려면 상인들의 동의서가 필요했고 오태석은 가장 쉬운 표적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는 노인 강명순. 다음 날 아침 오태석은 평소와 전혀 다른 얼굴로 명순을 찾아왔습니다. 용역도 데려오지 않았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명순의 가판대 앞에 서서 고개까지 살짝 숙여 보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심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어요. 명순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오태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반성이라니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태석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명순 앞에 펼쳤습니다. 이건 상인분들 전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입니다. 할머니가 상인 대표로 서명해 주시면 모든 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돼요. 명순은 서류를 바라보았지만 당연히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들이 뒤엉켜 물결치듯 흔들렸고 그 위에 빨간 도장을 찍는 칸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명순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보상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오태석은 그 마음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이웃분들 모두가 살 길이 열려요. 할머니 때문에 보상금 못 받는 분들 안쓰럽지 않으세요? 명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웃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판단을 흐려놓았습니다. 결국 명순은 붉은 인주에 엄지를 찍고 서류 위에 지장을 눌렀습니다. 오태석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지만 명순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서류는 보상금 합의서가 아니었습니다. 상인 전원의 강제 이주에 동의하며 향후 일체의 소송을 포기한다는 각서. 그러니까 명순이 시장 상인들을 대표의 모든 권리를 내던진 문서였습니다. 오태석은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시장 골목 한가운데서 확성기를 들고 상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명순이 찍은 서류를 높이 들어 보이며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대표 강명순 씨가 강제 이주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보상금도 없이 전원 퇴거에 합의한 겁니다. 여러분을 팔아넘긴 거예요. 상인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 명순을 향했고 명순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명순 씨,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생선가게 김 여사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철물점 박 사장이 명순의 앞으로 달려와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명순은 읽을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보상금 서류라고 해서, 다들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오물을 집어 명순에게 던졌고, 이어서 썩은 채소와 생선 내장이 명순의 앞치마 위로 쏟아졌습니다. 30년을 이웃했던 사람들이 욕을 퍼부으며 명순의 노점을 직접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철판이 뒤집어지고 냄비가 찌그러졌습니다. 명순은 자신을 향해 던져지는 것들을 피하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오태석은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면 자신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아도 되니까요. 충분히 구경을 즐긴 오태석은 마지막 수순으로 명순을 시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명순이 30년간 시장 곳곳에 세워두었던 전단지함, 아들의 사진과 전단지가 빼곡히 꽂혀있던 작은 나무 상자에 라이터를 갖다 댔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종이가 타는 냄새, 사진이 오그라드는 소리. 명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타는 전단지함에 손을 집어넣어 한 장이라도 건지려 했습니다. 손가락에 불길이 닿았고 살같이 타는 냄새가 났지만 명수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진이, 아들의 이름이 제가 되어 날아가는 걸 그냥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간신히 건진 건 반쯤 그을린 전단지 한 장뿐이었고 명순의 양손에는 새빨간 화상이 번져 있었습니다. 도진이 시장에 도착한 건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고 상인들도 오태석도 떠난 후였습니다. 바닥에 명순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쓴 채 화상 입은 손으로 불탄 전단지의 재를 한 줌 한 줌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 사이에서 아들의 얼굴 조각이라도 찾으려는 듯 부어오른 손가락이 바닥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오태석의 목소리가 골목 어귀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직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도진을 보자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감싸던 노인네의 최후야. 멋지지? 그리고 성큼 다가와 명순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이 명순에게 닿기 전에 도진이 오태석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뼈가 꺾이는 소리가 날 만큼 거센 힘이었고 오태석은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진은 오태석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명순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물 묻은 어머니를 두 팔로 안아 올렸습니다. 명순은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도진의 옷소매를 움켜쥐었습니다. 나무 조각, 내 나무 조각. 가느다란 목소리로 흐느끼듯 중얼거렸습니다. 도진은 이를 악물고 명순을 차에 태웠습니다. 오태석은 바닥에서 일어나며 도진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도 공범으로 쳐넣어 주겠어. 하지만 도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오태석이 저지른 사문서 위조와 기망행위, 증거를 남김없이 수집해.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된다. 차가 병원을 향해 달리는 동안 시장에서는 뒤늦게 진실을 깨달은 상인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태석의 용역들이 시장 전체를 철조망으로 봉쇄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상금은 없었습니다. 강제 이주 각서에 명순이 서명한 이상 상인들에겐 아무런 권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명순을 배신자라 욕했던 사람들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은 후회가 채워나갔습니다. 진짜 배신자는 처음부터 그들 사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양복 입고 서류를 내밀었던 그자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도진은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양손 화상과 탈진으로 응급 처치를 받는 중이었고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지는 어머니가 병실로 옮겨지고 나서야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잠든 명순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붕대로 감긴 양손이 그녀가 겪은 일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명순이 눈을 뜬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명순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앞치마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병원복으로 갈아입혀진 상태라 앞치마는 없었고 당연히 주머니 속 나무 조각도 없었습니다. 명순의 눈동자가 공포로 커졌습니다. 벌떡 일어나 침대 아래를 뒤졌고 사물함을 열었고 병실 구석구석을 헤집었습니다. 링거줄이 팔에서 빠지며 피가 번졌지만 명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명순을 붙잡았습니다. 명순은 울부짖었습니다. 나무 조각, 내 나무 조각 어디 갔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없으면 우리 준이를 못 찾아요. 간호사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도지는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명순의 흔들리는 어깨를 잡고 괜찮다고 꼭 찾아드리겠다고 말했지만 명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도지는 비서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시장에서 수거된 명순의 소지품을 추적하라고, 특히 나무 조각의 행방을 반드시 찾으라고. 하지만 비서가 가져온 소식은 최악이었습니다. 오태석이 이미 명순의 노점 잔해에서 나무 조각을 회수해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오태석이 그것의 의미를 알았을 리 없습니다. 다만 명순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라는 건 알았겠죠. 그래서 가져간 겁니다. 협박 카드로 쓰기 위해서. 오태석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도진이 잠시 비서와 함께 병원 로비에 내려간 사이 오태석은 명순의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 낡은 나무 조각이 보였습니다. 오태석은 병실 문을 닫고 명순의 침대 앞에 섰습니다. 명순은 비닐봉지 속 나무 조각을 보는 순간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화상 입은 손을 내밀며 나무 조각을 향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태석은 봉지를 뒤로 빼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성급하시네. 이거 돌려받고 싶으시면 간단합니다. 오태석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모든 이해 제기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각서였습니다. 명순이 여기에 지장을 찍으면 나무 조각을 돌려주겠다는 거였죠. 명순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읽을 수 없었지만 오태석이 들고 있는 또 다른 서류라는 건 알았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속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나무 조각이 있었습니다. 준이의 손때가 묻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조각이. 명순의 시선이 서류와 나무 조각 사이를 오갔습니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제발 그거 그냥 돌려줘요. 그거 내 아들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시장도 필요 없어요. 그것만 돌려줘요. 명수는 침대에서 내려와 오태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상으로 부어오른 양손을 바닥에 짚고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65살 노인이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 앞에 엎드려 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원복 사이로 등뼈가 튀어나올 만큼 마른 등이 드러났고 그 등이 흐느낌에 맞춰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태석은 명순의 등에 구두 끝을 올렸습니다. 살짝 힘을 주어 누르며 마치 바닥에 벌레를 밟듯 명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현실을 좀 받아들여. 내 자식은 30년 전에 이미 죽었어. 어디 개한테 물려 죽었든 하수구에 빠져 죽었든 뼈도 안 남았을 거야. 명순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고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태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닐봉지에서 나무 조각을 꺼내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찬바람이 병실 안으로 밀려들었고 오태석은 나무 조각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작은 나무 토막이 허공에서 빙글 돌며 병원 뒤편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명순의 입에서 사람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나무 조각이 떨어진 숲을 내려다보며 창틀을 넘으려 했습니다. 3층 높이의 창문이었지만 명순에게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나무 조각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달려와 명순의 허리를 붙잡았고 명순은 그 팔을 뿌리치며 발버둥 쳤습니다. 비명과 울음이 뒤섞인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오태석은 그 소란을 뒤로하고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서류의 도장은 못 받았지만 명순을 완전히 무너뜨렸으니 다음번에는 저항조차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도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진은 오태석의 얼굴에서 비열한 만족감을 읽었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진이 한 걸음 다가서자 오태석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가슴을 폈습니다. 뭐야, 회장님 비서? 또 할머니 걱정하러 왔어? 오태석은 도진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비서 주제에 까불지 마.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도진은 얼굴에 묻은 침을 손등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남자를 때려 눕히는 건 쉬운 일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오태석은 도진의 침묵을 겁먹은 것으로 해석했는지 어깨를 으쓱하며 지나쳐갔습니다. 도진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명수는 침대 위에 웅크린 채 벽만 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을 걸어도 의사가 손을 잡아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고 입술은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어증이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말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명순의 붕대 감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괜찮으세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도진은 목이 메어왔지만 참고 또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순의 눈동자는 벽 한 점만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비서가 가져온 보고는 상황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오태석의 횡령 증거를 추적하던 중 뜻밖의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30년 전 서도진 실종 사건 당시 제1건설의 전임 이사가 시장 재개발 초기 계획에 관여하고 있었고 그 시기에 시장 부근에서 아이들이 수차례 실종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엔 부족했지만 자신이 실종된 사건의 배후에 제1건설이 얽혀있을 가능성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것도 어쩌면 자신을 빼앗아간 것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악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뼈를 후벼 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비서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태석이 도진을 제거하기 위해 트럭을 동원한 차량 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도진은 그 보고를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다른 것에 전부 써버렸으니까요. 새벽 3시 명순이 갑자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간호사가 잠든 틈이었습니다. 명순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눈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지더니 온몸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작이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렸고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쪽잠을 자던 도진이 소리를 듣고 병실로 뛰어들었습니다. 명순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경련하고 있었고 의사가 급히 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도진의 입에서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이에요. 준이가 돌아왔어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도진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불규칙한 삐소리만이 병실을 채웠고 형광등 불빛 아래 모자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바닥에 길게 누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잃었고 나무 조각은 숲속 어딘가에서 차갑게 젖어가고 있었고 오태석은 여전히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명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정면으로 부딪히겠다고. 이 싸움을 끝내지 않으면 어머니가 먼저 끝나버릴 테니까요. 제1건설 본사 대회의실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금색 풍선이 매달려 있었고 단상 위에는 축하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오태석의 부사장 승진 축하연 그리고 시장 재개발 최종 승인 기념식이 동시에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제1건설 임원진과 투자자들이 자리를 채웠고 그 가운데 귀빈석에 앉은 오태석은 양복 단추를 매만지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오태석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명수는 병원에서 말도 못하고 누워있고 상인들은 각서에 묶여 꼼짝 못하고 아틀라스 그룹의 회장은 아직 한국의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으니까요. 오태석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책상 위에 놓인 행정명령서에 서명하려 펜을 들었습니다. 시장 상인 전원 강제 퇴거 명령.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시장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뒤쪽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있었습니다. 병원복 위에 낡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명순이었습니다. 양손에 붕대를 감고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만은 또렷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도진이 양쪽에 경호원을 대동한 채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태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를 누가 들여보냈어.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진의 경호원들이 이미 회의실 출입구를 장악한 뒤였습니다. 도진은 명순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회의실 중앙까지 나아갔습니다. 임원들의 수군거림 사이를 지나 오태석이 서 있는 단상 바로 앞에 멈췄습니다. 도진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비서가 병원 뒤편 숲을 밤새 뒤져서 찾아낸 명순의 나무 조각, 준이의 손때가 묻은 그 조각을 오태석의 책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오태석의 눈이 나무 조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 너머 감춰져 있던 눈매가 드러났고 그 눈에는 30년치 분노와 슬픔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틀라스의 서도진 회장이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오태석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히지 않았습니다. 비서 주제에 까불지 말라고 침을 뱉었던 그 청년이 아틀라스 그룹의 회장이라니.
제1건설에 돈줄을 쥐고 있는 모회사의 최고 권력자라니. 오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고 들고 있던 펜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진은 리모컨을 들어 회의실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오태석이 명순의 나무로 된 붕어 인형을 구두로 밟아 으깨는 장면, 나무 조각을 하수구에 던지는 장면, 명순의 머리 위로 생수를 붓는 장면이 선명한 화질로 흘러나왔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고 몇몇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오태석이 상인들의 보상금을 가로채 조성한 비자금 내역,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금액, 개인 계좌로 이체된 장부가 낱낱이 펼쳐졌습니다. 금액이 화면에 뜰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오태석의 얼굴은 백지장보다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오태석은 단상에서 내려와 도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드름을 피우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두 손이 도진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지만 도진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도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오태석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정확하고 단단한 일격이었고 오태석의 머리가 옆으로 꺾이며 입술이 터져 피가 번졌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밟은 건 노점상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심장이었다. 도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오른팔의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손등에 새겨진 붕어꼬리 모양 화상 흉터가 형광등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도진은 그 손등을 회의실 모든 사람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강준희입니다. 30년 전 이 시장에서 사라진 강명순의 아들 서도진이 아니라 강준희. 휠체어에 앉아있던 명순의 눈동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벽만 바라보던 시선이 도진의 손등 위 흉터에 멈추었습니다. 며칠째 닫혀있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처럼 거친 숨소리가 났습니다. 명순의 눈에서 멈췄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턱을 타고 병원복 위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왔습니다. 며칠간의 침묵을 깨고 실어증으로 잠겨있던 목소리가 깨어났습니다. 준이야.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지만 그 두 글자에는 30년의 기다림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명순의 붕대 감긴 손이 허공을 더듬으며 도진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내 새끼 준이야. 도진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순의 떨리는 손이 도진의 볼을 어루만졌고 도진은 그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모자에 눈물이 하나로 섞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고개를 숙이거나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조끼를 입고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선 검사가 영장을 들어보이며 선언했습니다. 제1건설 오태석,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오태석의 양팔을 잡아 뒤로 꺾었고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오태석은 끌려가면서 명순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명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고개를 돌려 아들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그 손을 이제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이 오태석이 끌려나간 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임원진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제1건설의 현 임원진 전원을 해임합니다. 시장 재개발 사업은 전면 수정되며 상인들의 권리를 원상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펜이 떨어져 있던 행정명령서를 집어들어 한가운데를 찢었습니다. 두 쪽이 된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고 금색 풍선 아래서 오태석의 축하연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도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어머니의 휠체어 옆에 섰습니다. 명수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꿈꿔온 이 순간이 정말 현실인지 믿기지 않는 듯 연신 도진의 손등 위 흉터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도진은 책상 위에 나무 조각을 집어 명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명수는 한 손에 나무 조각을, 다른 한 손에 아들의 손을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나무 조각만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되는 30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평온이었습니다. 오태석이 체포된 뒤 검찰 수사는 예상보다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도진의 비서가 넘긴 자료 속에는 오태석의 횡령 증거뿐 아니라 제1건설의 전임 이사 황정호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시장 재개발 초기 계획을 주도했던 인물, 그리고 그 시기에 시장 부근에서 아이들이 연달아 사라졌던 사건의 실마리가 같은 이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황정호를 소환했습니다. 이미 은퇴하여 요양원에 있던 그는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오태석의 비자금 장부에서 자신에게로 흘러간 돈의 흐름이 드러나자 결국 무너졌습니다. 황정호는 30년 전 시장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상인들을 내쫓을 구실이 필요했고 시장을 위험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인신매매 조직과 손을 잡았다고 자백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면 부모들이 겁을 먹고 시장을 떠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5살 준이도 그렇게 빼돌려진 아이들 중 한 명이었던 거였습니다. 도진은 검찰 조사실에서 이 진술을 전해 들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실종된 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 어머니에게서 자신을 빼앗아간 것이 사람의 탐욕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준이를 넘겨받은 인신매매 조직은 아이를 미국의 불법 입양 브로커에게 팔았고 도진은 그렇게 바다를 건너 낯선 나라의 낯선 가정에서 자라게 된 것이었습니다. 양부모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도진의 손등에 남은 붕어꼬리 흉터만큼은 어떤 새 이름으로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황정호를 인신매매 교사 및 아동유괴 공모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혐의들이 남아 있었고 도진 외에도 당시 실종되었던 아이들의 행방이 하나둘씩 추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태석은 황정호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대가로 승진의 사다리를 올랐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시장을 짓밟았던 악의 뿌리가 마침내 전부 캐어진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이 모든 사실을 어머니에게 직접 전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수는 도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고 다 듣고 난 뒤에야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준이가 많이 무서웠겠다.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손등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건 어머니가 아니라 세상이었다고. 어머니는 3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왔다고. 모자는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시장 부지에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번쩍이는 고층 상가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골목의 정취를 살린 현대식 전통시장.
이름은 명순 시장. 도진이 설계팀에 주문한 것은 단 하나, 옛날 시장의 느낌을 잃지 말 것이었습니다. 골목의 폭도, 가게 사이의 거리도,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명의 색깔도 30년 전 그 시장을 닮아 있었습니다. 다만 비가 새던 지붕은 튼튼해졌고 질퍽거리던 바닥은 깨끗해졌고 시장 곳곳에 상인들이 쉴 수 있는 의자와 따뜻한 난방이 들어섰습니다. 시장의 중심부 가장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내거리에 명순의 떡볶이 노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철판, 똑같은 냄비, 똑같은 꽃무늬 앞치마. 달라진 게 있다면 간판이었습니다. 명순네가 아니라 준이네 떡볶이. 30년 동안 부르지 못했던 아들의 이름을 이제는 시장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불러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도진은 평일에는 아틀라스 그룹의 회장으로, 주말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의 노점에서 서빙을 도왔습니다. 재벌 회장이 종이 접시에 떡볶이를 담아 건네는 광경에 손님들이 어리둥절했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떡볶이를 볶는 시간이 뉴욕 본사 꼭대기에서 보내는 어떤 시간보다 귀했으니까요. 명수는 난독증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65년을 뒤엉킨 채 살아왔던 글자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도진이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그 5글자를 읽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눈물이 글자 위에 떨어져 잉크가 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들의 글자를 자기 눈으로 읽은 순간이었습니다. 오태석은 교도소에서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량은 늘어났고 비자금은 전액 몰수되었습니다. 황정호도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한때 함께 시장을 짓밟던 두 사람은 좁은 담장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남은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하나둘씩 명순을 찾아와 사죄했습니다. 오물을 던졌던 김 여사가 가장 먼저 고개를 숙였고 철물점 박 사장도 과일가게 이모도 찾아왔습니다. 명수는 누구 하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 뭘 그래요. 이제 다 같이 장사 잘하면 되지. 웃으며 떡볶이를 한 접시씩 내밀었고 상인들은 그 떡볶이를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진은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시려 했지만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 시장이 좋아. 여기가 내 자리야. 도진은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 시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반지하가 아닌 햇살이 드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명수는 이사하며 30년간 비닐로 포장해 두었던 준이의 물건들을 풀었습니다. 장난감과 운동화는 새집 거실 선반 위에 나무 조각 옆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도진은 실종 아동 찾기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가로등 재단. 어머니가 30년간 서 있던 그 가로등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재단은 황정호 사건으로 드러난 실종 아동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일부터 시작했고 실종 가족 심리 치료와 난독증 보호자 법률 지원까지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명수는 재단 홍보 영상에 직접 출연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30년이 걸려도 아이는 돌아옵니다. 그 영상은 수백만 회 재생되었고 전국의 실종 아동 가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습니다. 시장 입구 가로등 기둥에는 작은 동판이 붙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머니는 30년을 기다렸고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명수는 이제 그 가로등 아래 혼자 서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아들과 나란히 팔짱을 끼고 그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장사를 일찍 마친 모자가 노점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진이 떡볶이 2접시를 담아왔고 명순이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명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이야, 떡볶이 맛이 예전이랑 좀 달라졌지? 도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똑같아요. 30년 전이랑 하나도 안 변했어요. 명순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명순의 주머니 속에는 이제 나무 조각 대신 아들이 사준 금색 붕어 모양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 입은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은 도진의 왼손과 불길 속에 집어넣었던 명순의 오른손이 포개졌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이 손끝으로 전해졌고 두 사람은 밝게 웃었습니다. 시장의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30년간 슬픈 기다림을 비추던 그 불빛이 이제는 모자의 퇴근길을 따뜻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두 아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 아들들의 얼굴조차 잊혀갈 무렵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천리 밖에서도 그 기운이 닿는 법이다. 만날 수 없어도 하루도 빠짐없이 자식을 향한 마음을 글로 써내려간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사연 속 명순도 그러했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해도 전단지를 붙였고 손이 짓밟혀도 나무 조각을 놓지 않았고 3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도 단 하루의 공백 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살다 보면 기다림이 헛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반드시 어딘가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명순의 30년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